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거칠지만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가 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금태섭이 돼야 달라집니다. 좀 직설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예, 왜 안 되는 겁니까, 안철수는? 단일화하는 과정이라서 서로 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네. 너라면 더 잘했겠냐? 그러면 솔직히 뭐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정치인은 항상 결과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 정치의 변화를 이뤄냈는지 실제적으로 또 물러서야 될 때 물러서야 되는데 그런 데서 정확한 판단을 했는지 저는 그러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한 자릿수인데 예, 대반전의 비밀 병기? 뭐 이거 살짝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묘수가 그 옛 얘기 잠깐 해보죠. 예, 그러시죠. 검찰을 떠나게 된 동기가 예. 컬럼 때문이었죠. 예, 당시 2006년도 9월에 한겨레 신문에 네네.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아, 궁금하네요. 예, 그게 이제 그 당시도 지금처럼 검찰 개혁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 검사가 된 지 한 12년째로 접어들고 있어서요. 네. 저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조직이 내가 속한 조직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신뢰를 못 받고 항상 개혁의 대상으로 찍힐까? 그래서 뭔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검사가 그 피의자나 참고인 또 피해자처럼 이 검찰청에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그 권리를 알려주고 그 형사소송법 절차를 잘 지킬 수 있게 해주면 신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칼럼을 연재를 했는데 상부에서 아주 반대했죠. 네, 특별히 어떤 내용이었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네. 진술 거부권을 일단 행사해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뇌부에 찍혔던 내용은 조서에 도장을 찍을 의무가 없다. 찍지 마라. 그때 이제 거의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그 경고받고 쫓겨나온 것처럼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쫓겨나듯이 사표를 썼는데요. 네네. 그때 느낀 게 저는 지금도 후회 안 하고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개인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어렵다. 네. 그래서 한 10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하시다가 정치를 하겠다고 본인이 작정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 어려서는 그런 생각이 없었고요. 그 사실은 검찰을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섣불리 정치권에 뛰어들면 그때 당시에 칼럼을 썼던 동기가 오해받을 것 같아서 네. 일부러 정치권에는 좀 외면하고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 새정치의 기치를 들고 나오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정치 역경에는 안철수라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본인도 어느 날 안철수라는 사람이 예.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의 인물로서 등장했다고 이렇게 한번 쓰신 적이 있는데 예, 예. 어떠한 느낌이었습니까? 처음 안철수 대표를 만났을 때. 저는 안철수 개인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네. 다만 그때도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지만 진영 논리가 아주 판을 치고 네. 그랬는데 합리적인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은 와닿았죠. 그러한 인상은 확 변하게 되죠. 왜냐면은 후보님은 어느 날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부터 제가 어떤 개인에 대한 뭐 애정이나 이런 걸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 그 정치를 변화시킨다는 그 대의에 이제 따라간 것인데 저는 뭐 그 안철수 후보가 그때 했던 일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 많은 성취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좀 지나다 보니까 그런 그 새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때 우리가 실패했던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한 셈이죠. 후보님 생각하면은 일반적인 인식은 소신이라는 단어로 많이 응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의 징계를 받고 나올 때도 역시 소신이라는 단어였는데 예. 본인이 소신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겁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표정이 좀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그 조국 청문회 때도 막 반대하는 비판적인 얘기하고 공수처 표결할 때도 찬성 안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심하면서 용기를 쥐어짜서 하는 겁니다. 네. 예, 하지만 그 예전에 한겨레 칼럼을 썼을 때도 그렇고 그 조국 사태 때나 공수처 표결 때도 그렇고 이 순간에 용기를 못 내면 굉장히 오랫동안 후회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한겨레 글을 썼을 때도 사실은 그 당시에 검찰 수뇌부에서 저한테 반성문을 강요했거든요. 그거를 초안을 대검찰청에서 만들어서 보내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문장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이 없고 어리석어서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A4 용지 한 장을 가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첫째는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문제로 반성문을 써서는 안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일단 그렇게 그 다수의 의견과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데다가 네.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저희 부장검사님이 엄청나게 고초를 겪었습니다. 저를 방어해주고 또 제가 혼나고 고생하면 같이 고생하고 일주일 동안 거의 뭐 녹초가 되도록 검찰청에서 대검 연락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대검찰청에서 그 반성문 하나 쓰라니까 그때 제 마음으로는 아유 부장 얼굴 봐서라도 내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쓰겠다고 들고 가다가 아 내가 이걸 쓰면은 평생 후회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그 부장님한테 아 부장님 제가 이건 못 쓰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부장검사께서 그래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정말 제 인생의 어떤 전기가 될 만큼 잘한 일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이 예. 이른바 사법파동으로 판사직에서 물러나셨죠. 예. 그러니까 아버님도 어떤 게 보면 굉장히 소신이 있으신 분이네요. 그때 이제 자료 화면을 보면은 아버지가 그 판사들 대표로 대법원장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그 재임용 탈락을 해서 쫓겨나는데 네. 아버지 말씀도 자기가 무슨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슨 강력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이 판사들이 모인 의견이 이게 합리적이고 옳은 의견인데 오히려 강경파가 나서면은 다칠 것 같아서 네. 자기는 강경파는 아니었는데 나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도 제가 강경파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원칙에 맞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용기를 못 내면 굉장히 오랫동안 후회하겠다. 그 생각이 저를 움직이는 동기인 것 같아요. 현안 얘기 좀 예,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왜 서울시장에 출마하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편가르기와 적대감이 위험한 수준으로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생이나 정책에도 대단히 영향을 크게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전세 대란이 나면 서민들도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인데 이게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민주당에서 낸 정책이니까 이게 정책 자체를 신성시하면서 변경을 안 하려고 들어요. 막상 눈앞에서 전세 대란이 터지는데도 집값 금방 잡힙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그 지지자들도 이것을 승패의 문제로 봅니다. 네. 사실은 부동산 정책 잘못될 수 있잖아요. 선의를 가지고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위기가 닥쳤는데도 그 방역 문제 또 이 부동산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진영 논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것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 또 내년에 있을 대선이 정말 중요한데 이때 제가 좀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붙은 게 또 안철수 후보입니다. 한판 붙을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히기는 했는데 네네.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됐던 아니면은 나경원 오세훈 후보도 지금 저보다는 훨씬 높고 네. 근데 그분들이 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인연도 있고 또 많은 성취를 하신 분들입니다. 다만 제가 안철수 후보 대선을 도울 때가 2012년이니까 9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안 후보께서는 지금
그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시면 5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고 나면 2027년 대선에 아마 나오실 겁니다. 그럼 15년 동안 안 변하는 거거든요. 10년 전 서울시장에 있던 분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성취가 있고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우리 정치판을 바꿨냐. 2012년에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을 지금 똑같이 갖고 있고 더 심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렵더라도 도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직설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예. 그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안철수 후보를 잘하시는 측근의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왜 안 되는 겁니까, 안철수 후보는? 제가 사실은 측근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제가 참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지금 뭐 단일화하는 과정이라서 서로 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네. 너라면 더 잘했겠냐? 그러면 솔직히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정치인은 항상 결과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 정치의 변화를 이뤄냈는지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고 정치인은 또 물러서야 될 때 물러서야 되는데 그런 데서 정확한 판단을 했는지 저는 그러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한 자릿수인데 예. 대반전의 비밀 병기? 뭐 이걸 살짝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묘수가 있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출마 선언이 제가 지금 주요 후보 중에 가장 나중에 했는데요. 그때 국민의힘 측하고 안철수 후보 측하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교착 상태가 벌어져서 다투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3지대 경선을 따로 하자 이런 방안을 제시해서 돌파구를 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가 한 번에 해결이 된 겁니다. 저는 제가 당선되는 게 이번에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출마를 하고 있는데 다만 유권자들은 지금 야권 지지층들은 4번씩 전국 선거를 졌기 때문에 그래도 유명한 오래된 정치인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거를 깨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거칠지만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가 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금태섭이 돼야 달라집니다. 분명히 변화의 계기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 그게 안 생기면 또 다음에 또 시도하면 되고 또 만약에 그게 제 능력이 붙여서 안 되면 제 후배가 하겠죠. 그 올바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생길 거고 그게 제가 이루든 아니면 그 저 다음 사람이 이루든 그게 정치인으로서 뛰어든 데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으로서의 금태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되신다면은 이번에 되신다면 임기가 불과 1년 3개월입니다. 1년 3, 예, 그 정도죠. 예. 1년 3개월. 물론 그 이후에 더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뭐 특별히 내세우는 공약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부동산이 가장 큰 화두기는 한데 부동산은 임기 중에 못합니다. 네. 이게 갑자기 생긴 선거라서 후보들의 공약이 허점이 많아요. 사실은 누가 시장이 되든 부동산 문제는 다 동의하는 거는 공격적으로 공급 정책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아이디어들은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래서 뭐 차이가 없고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을 경험해 보면서 서울의 위기 대응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평시에 이걸 하기 위해서도 디지털 부시장이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가 지나가도 지금 감염병 유행이 계속되는 것을 봐서 이런 위기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기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뭐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그럴 때 시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시민 생활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공공 빅데이터를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해서 패닉을 막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마스크 한 장밖에 못 쓰는데 남들도 다 그렇다는 것이 이렇게 보이면 혼란이 안 일어나고 사재기 같은 게 없거든요. 그거를 제일 잘한 나라가 대만이고 오딜탕 디지털 장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별 지원, 보편 지원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을 빚는데 자영업자는 진짜 어렵거든요.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연말에 그 백신이 들어와서 이 끝이 날 때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정기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폐업을 안 하고 버티게 해야만 일자리도 지키고 그 코로나가 포스트 코로나 때 재건을 할 수 있지 않나. 그 두 가지는 제가 임기 중에 꼭 지킬 수 있습니다. 딴 후보들이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에 관련된 공약은 네. 어떻습니까? 저는 그 공약 문제로 다른 후보들을 공격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네. 사실은 서울시 공약을 준비하는 데는 1년쯤 걸립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하고 여러 시간 동안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런데 그 전문가도 지금 다른 후보들을 욕하는 게 아닌 게 비판 안 하는 게 선거 한두 달 전에 지금 다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만들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70만 호, 60만 호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뭐 강변도로를 덮는다, 뭐 경부선을 지화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비판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그거는 그냥 거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는 못한 거 아닌가.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 예. 만약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됐을 경우에 예. 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가깝게는 지금 제가 그 단일화 과정을 제안한 것도 보수층 유권자들이 있고 주로 국민의힘 지지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도층 유권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묶어내야 됩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와 제가 하는 제3지대 경선, 이게 3월 1일 날 발표를 하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이 3월 4일 날 발표를 하면 양측의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정교하게 이거를 통합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 야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요. 서로.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얄밉지만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시켜주면 옛날 같은 짓 또 할 거다. 그 국민의 그 기억들이 있는 거거든요. 탄핵당하고는 또 정신 못 차리던 기억. 그 기억을 없애려면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그 민주당 정부의 독선이 부각이 되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염증을 내고 또 화를 내고 비판적인 여론이 높았는데요. 뭐 진중권 교수를 비롯해서 조국 흑서팀들도 그랬고 SNS의 분위기도 그랬는데 그 결과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윤석열 총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여기가 싫어도 일로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야권 측에서 국민의힘이랑 국민의당이랑 합칠 테니까 오세요. 혹은 뭐 안철수 들어올 테니까 오세요. 저는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 인사를 했습니다. 예. 뭐 흔히 말하는 뭐 누굴 패싱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네. 객관적으로 보실 때 어떻습니까? 현재 검찰 인사에 대해서. 제가 초반에 그 문재인 정부가 받는 비판 중에 가장 뼈아프게 생각했던 것이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누가 되든지 간에 바뀌지가 않는 거죠. 자율성이 없는 거고. 지금 박범계 장관이 새로 되셔서 인사를 하셨는데 추미애 장관 때랑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그 방향 전환을 못하고 유연성이 없는지 실수와 시행착오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 법조의 하나의 현안이 예, 김명수 대법원장의 뭐 이런저런 발언인데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충격적일 정도로 실망스러운 거죠. 제가 한겨레 칼럼 문제로 검찰 수뇌부와 정말 혼도 많이 나고 저도 반항도 하고 이렇게 다투면서 검찰총장하고 둘이 앉아서 대화를 길게 한 적도 있었는데 이분이나 저나 밖에 나가서 서로 거짓말을 할 거라는 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있을 때 말도 조심하게 됩니다. 괜히 이상한 말 했다가 그 밖에 나가서 얘기했는데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하고 부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장이고 상징적인 인물인데 정말 대단히 충격입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권위를 이렇게 떨어뜨린 적이 있나. 지금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어떤 형태로든 끝난 이후에 예. 정치인 금태섭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대변해주는 정당이라고 여기는 세력을 만드는 것이 저의 지금 정치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극단의 이 극성 세력들에게서 벗어나서 소통을 할 수 있고 논의를 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단계에서는 좌우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도 여러 권 쓰셨죠. 예. 뭐 특별히 앞으로 쓰시고 싶은 책이 저는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의 소설? 저는 제가 읽는 책의 요즘은 좀 안 그런데 80% 이상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다룰 때나 정치를 할 때나 사실은 그게 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사람이 왜 움직이는지 동기를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질투심으로 움직이고 어떤 때는 뭐 탐욕으로 움직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소설에서 그 영감을 얻고 그거를 나중에 저도 어떤 통찰이 생긴다면 써보고 싶습니다. 연애 소설을 써보는 게 꿈입니다.